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박상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기자회견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국민과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우리 아시아나그룹 임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네,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 뭐였죠? 일단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번 기내식 사태 관련 책임감을 느낀다. 승객과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이 협력업체 대표가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해서도 유족께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내식 제공업체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라는 겁니까? 근데 이걸 또 그냥 오해를 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1,600억 투자 요구설 이것과 관련한 부분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한테 그 1,600억 투자를 요구했는데 거절해서 업체를 바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고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1,000명 모여있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이 있는데 6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상구 회장의 갑질과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를 열겠다 이런 공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도 기내식이 관련해서 제공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면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있고 또 승객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이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이 단순한 기내식 중단 이런 게 아니라 이 박상구 회장의 경영 문제, 특히 이제 재벌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사례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600억 투자 부분이 중요시되는 게 그동안 이 경영권 관련해서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이 2006년에 금호그룹이 이제 대우건설 인수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맞아요. 당시에 박상구 회장이 여기다가 대한통운까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크게 불려서 단숨에 이제 재계서열 10위권 안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 인수해서 자금난이 벌어졌고 또 형제의 난도 벌어졌고. 당시에 공동 경영을 하던 박찬구 회장이 동생인데 대우건설하고 대한통운 인수에 반대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무리한 인수의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박상구 회장은 또 금호 아시아나의 이제 부실을 이제 떠안기는 계열사니까 그런 이제 이 방법을 썼던 거고 또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룹 전체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이죠. 예. 그래서 박찬구 회장은 금호 석유화학 지분을 매입을 해서 계열 분리를 추진하는 그런 행위를 했고 박상구 회장이 여기에 반발해서 2009년에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고 자신도 퇴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소모적인 고소고발전이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좌우간에 인수했던 대우건설, 대한통운은 다 토해내야 됐죠. 그렇죠. 대한통운은 결국 CJ로 간 것이고 대우건설은 지금도 주인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룹의 핵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까지 워크아웃 들어가고 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앞서 이제 1,600억에 관해서는 박상구 회장 쪽은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금호타이어를 되찾기 위한 이런 돈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금호타이어는 결국 중국 더블스타로 넘어간 것이죠. 게다가 딸을 낙하산 입사시켰다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 박상구 회장의 딸인 박세진 씨가 또 금호리조트 상무로 최근 입사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경영 경험이 전혀 없고 집에서 이제 주부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이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 해달라고 했는데 박상구 회장이 금호리조트는 중요도도 적고 규모도 적으니까 이 딸을 훈련시키고 공부를 하기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쁘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거의 지금 문제가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는 정말 재벌 문제에 거의 모든 게 망라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 직원들도 또 거리 집회 한다니까 좀 추이를 지켜봅시다. 그래야 되겠죠.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오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하면서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고요. 가까운 데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우선 특별수사단의 사실 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또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목소리가 이채필 전 장관, 뒤가 권성동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이채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제3노총을 자처했던 이른바 국민노총을 만들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에 이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과 지인의 자녀 등 10여 명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뭐 진실의 태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무원이 이 정권하고 좀 이런 그 뜻을 같이 하면서 제3노총을 만들려고 했다. 이게 노동자들이 알아서 뭐 제3노총을 만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권이 개입해서 뭐 제3노총을 만들어서 다른 노총들을 탄압하려고 한 거니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ILO 국제노동기구 규약 위반이고 또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국제기구의 제재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사안인데 정말 이제 황당한 게 국내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다. 이런 얘기가 법조 개각에서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 관련된 법이 아예 없다고요?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제3노총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 문제를 짚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국정원이 돈을 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채필 전 장관이 차관이던 2011년에 국민노총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정원에 3억을 요구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집행된 공작비는 1억 7천만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채필 장관이 이제 장관이 된 것도 이 제3노총 건설 관련해서 권력의 신임을 얻은 결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검찰이 자금의 출처나 흐름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게 그래서 관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아마 대략의 윤곽이 좀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아까 왜 관련 법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법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제3노총을 만드는 그런 식의 일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죠. 처벌법조차가 필요성이 없었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 보고됐지만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니까 영장실질심사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은 또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피력하기도 했죠. 이 7월 임시국회가 안 열리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도 실질심사가 가능해진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당 채용 청탁이 있느냐 없냐뿐 아니라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지난 5월 달에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제 수사 외압을 주장을 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뭐 수사 지휘권 행사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좀 확대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검사 출신으로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였던 거죠. 다만 이제 그 검찰의 전문 자문단이 당시 이제 수사 외압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좀 흐지부지 된 바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 국회 측 소추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사위원장이어서 뭐 그때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 계급 행세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랬죠.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또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에서 뭔가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대선 국면에서 그냥 바로 복당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제1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맡겨봐야 그게 무슨 뭐 견제와 균형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어쨌든 일단 영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다려봐야죠.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오늘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엄청나게 꼼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강 바닥을 뭐 얼마까지 파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을 만큼 깊게 관여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지시한 것이 2008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가 낙동강의 경우에 최소 수심 2.5에서 3m 정도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용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4m에서 5m는 파야 된다.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죠. 또 수자원 8억 톤이 필요하다면서 수심과 수량의 추가 확보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상 운하용 이런 거랑 연결된다 이 말이죠? 당시에 국토부가 2.5m에서 3m를 일단 파고 추후에 3m에서 4m 정도를 준설하면 운하 추진도 가능하다 이 단서를 붙였는데 이걸 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로 4에서 5m를 파라고 한 거니까 결국 대운하라는 애초의 의도를 관철하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대강 사업 하게 되면 수질 오염과 같은 피해 발생한다는 것도 이미 보고가 그때 다 됐었다면서요? 환경부가 2008년 1월 인수위에다가 이 보를 설치할 경우에 수질 오염의 발생 우려가 있고 치유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네. 2009년 3월에도 조류가 증가해서 동일한 효과, 이런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오히려 청와대가 조류라는 표현을 좀 쓰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하하. 이후 보고서에서 조류라는 표현은 실제로 없어졌다고 하고요. 또 이외에도 이 4대강 사업하려고 수질 오염 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런 의혹들도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뭐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이미 감사를 3차례나 받았고 대법원이 2015년에는 적법한 사업 집행이라는 판결도 했는데 또 감사라는 것은 정치 공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1차 감사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 2차 감사, 3차 감사 때도 문제가 조금씩 지적이 되면서 예. 서로 이제 대응이 있었던 거니까 다 한계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